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유튜브 날짜로는. 텔레그램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긴 했는데, 요즘 알다시피 너무 코인판이 급변하게 바뀌고 이래서 영상을 찍고 뭐 자료를 만든 다음에 영상을 찍다 보면 또 시황이 바뀌어 있고 또 바뀌어 있고 뭐가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됐으니 FTX가 파산 신청도 했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일단락이 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부분의 진짜 본질이 뭔지 제가 생각하는 뭐 내피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지에 대한 어떤 좀 정리 영상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만들면서 진짜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좀 짜집기라도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영상은 특히 지금 이 시점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코인 정말 망했나, 코인판 정말 이거 진짜 하루아침에 신기루였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난 정말 코인을 믿었는데 정말 아직까지도 희망을 놓지 않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꼭 봤으면 좋겠으니까 영상이 다소 길더라도 꼭 봐주시고, 추후에도 이 힘든 과정이 지속될 때마다 봐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짱펑짜오와 샘 뱅크먼 프리드, 그쵸? 얘네가 이제 둘이 싸웠는데, 우리는 지금 밖에서 보면 어떤 과정이 되냐면, 얘네가 이제 싸우면서 뭐 바이낸스의 승리다, 뭐 완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짱펑짜오가 이걸 통해서 얻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뭔가 좀 잘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뭐 점유율을 올렸다, 이런 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탈중앙화가 가속이 되고, 왜 거래소를 못 믿겠다, 다시 레저를 사게 되고, 그런 움직임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개인 지갑으로 빼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럼 정말 바이낸스가 얻은 건가? 그렇게 따져서 보면은 거래소끼리는 바이낸스가 점유율을 높인 건 사실이지만 전체 파이가 줄어든 상황에서 점유율을 올려봤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져가지고 코인에 더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할 텐데 굳이 이걸 이 시점에 때린 이유는 뭐지?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이낸스가 만약에 이전에 70%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1000만원에 70%, 뭐 700만원의 파이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사건 이후에 뭐 90% 혹은 뭐 극단적으로 100%를 올랐다 그래도, 이게 진짜 만약 600만원 파이로 줄어들면 100%를 얻는다는데 기존보다 마켓 파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점유율을 높여봤자 이거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독점이라는 게 되게 좋은 의미 같지만, 얘네가 왜 독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고, 이게 시장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독점을 하는 거면 사업을 할 때도 볼 때 이거는 유망한 사업이 아닌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블루오션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독점도 블루오션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게 터진 다음에 공교롭게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피벗의 가능성,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증시는 이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코인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 딥커플링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되지?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여기서 돈을 빼가지고 뭐 은행이 됐든 아니면 증시로 가는 그런 과정이 또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텔레그램의 공개 브리핑 방은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뭐 돈 드는 게 아니고요, 무료니까요. 여러분 텔레그램 공개 브리핑 방에는 꼭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영상은 찍고 편집하고 뭐 자료 만들고 하는 동안 시간이 많은데, 지금과 같은 이렇게 장세가 빨리빨리 전개되는 시간 속에서는 타이핑으로 그냥 탁탁탁탁 치고 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영상 설명란에 있는 텔레그램 공개 브리핑 방은 꼭 구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글을 올렸냐면요, 바이낸스가 과연 이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 USDC와 BUSD의 상반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 BUSD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USDC는 쭉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걸 통해서 바이낸스의 BUSD도 올라서 이게 시장에서 BUSD에 대한 뭐 입지가 다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될 수가 있지만 정작 누가 이득을 받는지는 좀 더 봐야겠죠. 바이낸스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BUSD로 통합이 됐고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FTX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면서 또 한 번의 스테이블 전쟁이다 라면서 얘기했던 게 있었고, 그리고 CG가 짱펑짜오가 이례적인 FTX의 로비 활동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US는 미국에 대해서 규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USDC 준비금이 내년 1분기 3월 정도까지 블랙록의 전용 펀드로 이전했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보면 요 놈을 또 잘 봐야 돼요. 참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루나 사태에서도 블랙록과 시타델과 제미니가 루나를 덤핑시켰다라는 의혹이 있었죠. 거기에 항상 빠져요. 항상 그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 블랙록입니다. 자, 제가 본 진짜 속내는 뭐냐면 BUSD의 성장과 그 다음에 바이낸스 US의 성장 및 IPO. 바이낸스는 상장을 하지 않지만 짱펑의 말로는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US는 다르다. 그래서 US 자체는 미국에 IPO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미국에서 바이낸스를 좋게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를 잘 보면 뭔가 이제 이 물음표 돼 있는 부분 보시죠. 이거는 이제 제가 올린 시점은 막 터졌을 때예요. 그래서 이 물음표를 그때 당시에 달았는데 이제는 조금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 정도로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블랙록 등 월가 세력 및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가 전면전이거나 전략적 파트너인데, 제가 볼 때는 이 파트너의 관계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더 지나봐야 된다는 게, 그때 당시에 막 짱펑짜오가 FTX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공격할 때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BUSD가 성장한다 그래서 막 그렇게 좋은 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왜? 이 과정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USDC가 USD 코인이라는 건데, 이게 보면 서클이 얘네를 발행을 하죠. 그 다음에 보면 솔라나와 알라메다 리서치, 그리고 뭐 FTX, 세럼, 얘네들은 뭔가 다 짬짬이가 돼 있고 전략적인 관계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FTX가 USDC를 굉장히 많이 취급하고 있었고, USDC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뭐 입금이라든지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막 정말 밀어주는 느낌으로 USDC를 받아들였던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정작 알라메다 리서치를 까보면 어디서 뜬금 나왔었냐면, 이게 작년에 말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테더를 가장 많이 발행한 게 알라메다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아니 USDC를 밀어주면서 왜 테더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태를 잘 보면 뭔가 큰 그림을 노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얘가 실제로 테더 숏을 치고 해가지고 패깅이 깨지고 막 그랬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업비트로 귀국을 하거나 아니면 USDC나 BUSD의 형태로 바꾸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패깅이 깨질 것처럼 하더니만 갑자기 뭐다? CPI 발표되고 갑자기 반등, 패깅도 갑자기 지켜지고 그런 형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테더의 많은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한 이 물량이 아니었나, 알라메다가. 그럼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를 한 거냐 이거죠. 보면 올라가는 시점이 보시면 2020년부터 올라가고 있죠. 이 점유율이 2020년 1월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이때가 뭔가 움직임이 바뀐 거죠. 이후에 코로나 빔이 나오고 새 판을 짜는 것과 같은 그런 움직임. 왜 비트코인 이전의 사이클과 움직임이 잘 안 맞느냐? 이전에는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채굴자 중심의 무빙이었다면 이제는 점점 미국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자, 이거 일지 한번 보시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코인데스크예요. 코인데스크 잘 봐야 돼요.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무 구조가 취약하다라고 처음 언급했던 곳이 코인데스크입니다. 근데 코인데스크, 그리고 11월 6일날 짱펑짜오가 21억 달러 상당의 FTT 팔겠다 하면서 뱅크런을 유발했고 FTX가 실제로 망하는, 파산까지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와버렸는데,
코인데스크는 어디냐면요, DCG의 자회사입니다.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얘는 진짜 뭐만 하면 자꾸 껴요. DCG가. 코인데스크가 DCG의 자회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죠. 바이낸스가 점유율이 엄청 올라갔다 지금. 그리고 이걸 바이낸스를 제외한 애들은 이제 쭉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을 올려봤자 암호화폐 시장이 끝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굳이 이 점유율을 올리는 그걸 했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이건 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딜이라는 게 있고 점유율이 올리는 거에 혈안이 됐다라는 건 추후에 가격이 어쨌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미래를 본 판단이라는 거거든요. 미래를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면 굳이 이런 이 신뢰도를 엄청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이걸 사람들이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비교를 하는 수준인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랑 비교하는 수준까지 와버렸는데, 과연 이걸 짱펑이 모르고 때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2017년부터 바이낸스의 창립과 BNB 거래 토큰이라는 게 없었던 시점에 BNB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코인들 중에 대표적인 세 개가 비트, 이더, 그 다음에 BNB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잘 안 바뀌는 시총이에요. 시총수는 되게 높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코인을 갖다가 만들고, 그 시절에 이 모델을 만들고 런치패드도 만들고 지금 거래소 토큰이라는 것들을 엄청 지금 난립하는 상황에서 그걸 딱 중심을 잡고 만들었던 그 짱펑짜오의 해안이 이것조차 모르고 했을까요? 정말 말이 허술합니다. 옛날부터 짱펑짜오를 팔로우했던 사람들을 봤을 때는 되게 지금 말하는 워딩들이 되게 좀 성급한 워딩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찾아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게 있습니다. 바이낸스 CEO 짱펑짜오가 CBDC는 암호화폐 산업에 위협이 안 된다. 왜 위협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CBDC가 되면 이 중앙에서 코인의 형태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CBDC인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죠. 이게 되면 기존에 있던 코인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뭐 결제를 하겠다, 뭐로 쓰겠다,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코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탈중앙화라는 명목으로 은행이 없어도 되는 그 기조로 나온 게 처음에 사토시의 이념이었고, 그래도 비트코인 나왔고,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나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건데, 그러면서 웹3도 얘기하면서 하는데, 정작 CBDC가 되면 이게 다 틀어진다는 거죠. 탈중앙이라는 이념이 안 되고 오히려 중앙화가 되면서 블록체인의 그 모든 원장, 그 거래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 신뢰가 있다라는 부분의 그 장점이 중앙화가 되면서 중앙에서 봤을 때 모든 자금의 과정을 추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통제, 감시 이런 형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건데, 이 탈중앙화의 대표적인 세력이었던 짱펑짜오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오히려 CBDC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좋은 일. 이게 11월 3일이에요. 11월 3일. 갑자기 이런 스탠스로 선회하는 것 같은 움직임. 그리고 갑자기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비탈릭, 얘도 탈중앙의 대표적인 주자였던 비탈릭이 테더를 뜬금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테더가 패깅이 깨지고 있었죠. CPI 발표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패깅이 깨지면서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이 BUSD, USDT에서 가격이 오른다는 건 USDT 가치가 BUSD보다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달러 연동이 깨졌다라는 거거든요. 이 디패깅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FTX 및 알라메다 리서치 사태에 영향을 했을 된다고 하지만, 테더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BUSD라든지 아니면 USDC라든지 1달러와 정확하게 패깅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 결국은
USDC나 BUSD의 형태로 앞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낸스도 원래 USDT를 마켓을 많이 취급을 했지만 BUSD를 많이 키우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애들은 이제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USDC 발행사 서클이 블랙록 운용펀드로 준비금을 이전을 해서 내년 3월에 완료된다 돼 있는데, USDC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준비금이 웬 블랙록이라는 기업 운용 펀드로 이전을 해요. 그리고 준비금은 어디에 간다? 뉴욕 멜론은행이 보관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 멜론은행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은행 아닙니까? 뭐 유명한 은행이긴 한데 코인 세계에서도 들어봤을 거예요. 언제? 10월 11일 날 멜론이 기관 대상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 대형은행 최초. 자, 뭐가 있습니까? 기관. 커스터디를 만드는 건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먼저 커스터디를 만드는 게 아니고 수요가 있는데 환경이 구축되지 않아서 못 들어오는 기관들이나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걸 만드는 서비스를 만드는 비용, 앞으로 유지하는 비용,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비용의 손익비를 따져봤을 때 이득이 되니까, 앞으로 이득이 될 거니까 이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프라가 항상 먼저 만들어지고 한번 이렇게 붐업이 됐다가 붕 꺼지면서 그동안 인프라를 정비를 하면서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연착륙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거는 IT 닷컴 버블 이후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닷컴 버블과 그 이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과정이 된다라는 건데,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커스터디를 지원하는 은행 중에 지금 JP모건과 HSBC 빼고는 다 대부분 언제 도입을 했냐면 2022년 코인이 하락장일 때 커스터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아까 전에 나왔던 블랙록을 보게 되면 기관 대상 비트코인 프라이빗 트러스트를 출시했다. 또 뭐가 나오죠? 기관. 수요가 없으면 안 만든다 말씀드렸죠. 돈이 안 되는데 왜 하겠습니까, 얘네들이?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당장은 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돈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 대상 암호화폐 거래 제공에서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 자, USDC가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거다? FTX에서 어디로 갈 거다? 코베로 갈 거다. 코인베이스로 갈 거다.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USDC의 제레미 알레어가 뜬금없이 2022년 11월 10일날 뭘 합니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함께 짬짬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블랙록,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뭐다? 서클, 요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거죠. 앞으로의 구도가. 자,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떤 게 되냐면, 진짜 투자자 보호, 거래소를 믿지 못하는 현상과, 그럼 이제 탈중앙으로 가는 현상이 되겠죠. 이러면서 웹3가 또 뜰 겁니다. 근데 웹3가 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규제 좀 해줘. 제발 부탁할게. 이거예요. 투자자 보호가 전혀 안 되네? 이게 뭐야? 아니, 은행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금자 보호법이라 해가지고 은행이 갑자기 망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보상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보호 조치가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거래소가 이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나옵니다. 여기서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의 통과가 얼마나 시급한지 입증했다. 자, 그리고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가 CFTC,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리플과 소송하고 있던 애들이 SEC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가 거래소를 직접 규제토록 하는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의 통과가 얼마나 시급한지 입증했다. 자, 규제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죠? 소비자들의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입법 빨리 해서 빠르게 통과시켜라.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정쟁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 여와 야의 정쟁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통의 의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와 야의 대립구도와 상관없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구도와 상관없이
통과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왜?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SEC가 이제는 또 여기 나오죠. SEC 위원조차 갑자기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부족하고 SEC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 라고 나오고요. 또 하나가 또 뭐냐면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독점 규제를 위해서 샘 뱅크먼 프리드 뽀글이와 협력했다는 제보가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암호화폐 독점 규제를 위해서 샘 뱅크먼 프리드와 협력했다라는 제보를 입수하고 있어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 결국 뭐다? SEC는 이제 조금 있으면 퇴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제 CFTC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코인을 관리하게 될 거고 SEC는 좀 한 발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렇게 된 게 정말 진짜 큰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협력했었다는 게 맞으면 샘 뱅크먼 프리드는 일종의 자기 역할을 다 끝내고 이제는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왜 바이낸스가 굳이 치겠으며 그 시점에 맞춰서 갑자기 왜 규제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빨리빨리 준비가 이때다 싶었다는 듯 우르르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규제가 안 돼서 그런 거다. 법안 마련해야 된다. 독점 규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SEC는 적절한 시점에 또 퇴장을 하면서 CFTC가 그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관들이 들어오기 위한 커스터디 준비 다 했고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개미들은 시장을 믿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증시는 오르고 있으니까 골로 빠지거나 은행으로 다시 가거나 하는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진짜 저는 이 그림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걸 떡밥을 계속 제가 이렇게 주워 담고 있기는 한데 이제 수집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걸 진짜 풀 수가 없어, 떡밥을.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또 봐야 되는 거 뭐냐면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밸런스,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뭐다? 채굴자들이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채굴은 여러분들이 주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채굴자는 기본적으로 원래 중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보면은 이 파운드리 USA 얘네한테 갔거든요. 얘네가 지금 생산 1등입니다. 이게 언제부터였냐면 21년 5월 헝다 사태 이후에 헝다빔대 이후로 그 다음에 머스크가 뭐 친환경을 안 돼서 비트코인 결제 취소하고 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채굴자들이 다 어디로 갔다?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죠? 채굴도 금지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슈 때문에 미국으로 가면서 이때 파운드리 USA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얘네가 채굴풀을 지금 1등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또 어디 거냐?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안 끼는 데. DCG의 최신 자회사 파운드 USA. 또 얘네 겁니다. 안 끼는 데가 없어요. DCG가. 아까 어디에 껴 있었죠? DCG. 알라메다를 최초로 때렸던 코인데스크. 그 다음에 채굴은 어디 가고 있습니까? 파운드리 USA. 이것도 DCG 겁니다. 하나하나씩 뭐 이제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 축을. 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코인만 주목할 게 아니고 대외적인 상황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킹달러로 인해서 통화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최근 원화는 되게 생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독 원화만. 이것도 참 신기하긴 한데 언제까지 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어쨌든 이렇게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최근 한 달 사이에도 이렇게 막 이건 뭐 옛날 기사긴 한데 지금은 더 심각하겠죠. 9월까지가 나왔으니까.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를 떠올릴 게 있는데요. 뭐냐면 2021년 말에 이게 나왔죠. 리라화가 폭락하면서 우리가 그때 터키의 부동산을 사야 되니 말아야 되냐면서 막 이슈가 있었잖아요. 자, 그게 뭐다? 우리가 흔히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은 이득을 본다. 뭐다? 수출은 이득을 보는데 수입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거꾸로 환율이 우리나라보다 뭐 예를 들어서 엔화가 떨어지면 엔화 가치가 이전보다 막 환율이 떨어지고 하면 일본 여행 가면 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터키가 리라가 폭락이 되고 할 때 우리가 부동산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슈가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지금
사상 초유의 강달러 현상이 일어날 때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외로 투자를 해야 돼요. 해외로.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국인 투자가 많았던 지역을 보게 되면 부천, 그다음 인천 부평, 안산 단원구, 시흥시, 김포시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은 투자가 많았던 지역은 평택, 강남, 분당, 서초 이런 거 상대적으로 알짜. 평택은 미국 그 공장 때문에 미군 부대도 있고 공장 때문에 반도체 공장 새로 짓고 하니까 이게 많은 건데 이게 앞으로 구도가 바뀔 겁니다. 왜? 지금 중국이 부동산 위기가 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투자를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중국 부동산을 팔까요? 아니면 해외에 투자했던 부동산을 팔까요? 당연히 해외부터 팔겠죠. 이 과정이 있을 거고 여기서 알짜 땅들은 다 누가 주워갈 거다? 강달러를 바탕으로 환율의 이득을 보고 있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규제가 우리나라는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 이 강달러를 일부러 해내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외부의 알짜의 인프라나 설비나 그다음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 정도 판을 짜고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주가 버블 이 시작된 시점도 뭐냐면 원래 플라자합이라는 걸 85년도에 해요. 그러면서 엔화가 갑자기 강세가 됐거든요. 엔화가 약세가 될 때는 일본 생산품이 품질도 좋고 그 다음에 환율 때문에 가격도 싸서 미국이 오히려 무역 적자를 나와서 이렇게 막 고생을 했는데 그걸 플라자합의를 통해서 엔화를 강세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얘네가 주가가 그 대신 오르면서 버블이 끼고 또 뭘 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있죠. 해외 투자를 엄청나게 해버렸어요. 그때 막 진짜 뭐 록펠러 센터도 산다 그러고 막 미쯔비시가 산다고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걸 거꾸로 보시면 돼요.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해외의 인프라를 다 먹으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미국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뭐다?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어요. 공급망 재편. 4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랑 뭐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공장을 어디서 해라? 미국에서 만들어. 안 그러면 우리 너네 안 봐줄 거다. 환율로 때릴 거다. 이렇게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4차 산업의 어떤 인프라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를 만들 때도 보면 요즘 출고가 늦어지잖아요. 왜? 반도체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는 것처럼 어느 부품이든 간에 다 반도체가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인프라 영역을 미국이 먹겠다는 겁니다. 공급망을 재편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외국에 미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하면 미국엔 일자리가 늘어날 거고 우리나라는 이 공장을 사실 우리나라에 지었으면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올라갔을 텐데 우리나라에 그럼 투자를 줄여야겠죠. 왜냐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겠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건데 다른 나라들도 똑같겠죠. 미국으로 이제 온다,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에서도 이 전쟁도 되게 재밌어요. 보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오래가고 안 끝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상황 때문이에요. 자, 이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다들 어떻게 되냐면 나토가 갑자기 신규 가입국이 생기고 그리고 아시아의 국가들도 나토를 가입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게 특수를 얻습니까? 방위산업이 또 방산기업이 또 특수를 얻는단 말이에요. 무기 팔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방산주들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로 또 이득을 얻고 미국은 여기서 또 무기 팔고 이득 얻고 그러면 긴장감을 계속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죠? 가스 공급에 대한 문제. 그것도 미국이 셰일가스, 천연가스를 다시 유럽 쪽에다가 쫙 팔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고 얘네 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전쟁이 마감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쟁에서 유지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공급망 개편과 이들이 새롭게 판을 짜기 위해서는 전쟁이 유지되는 게 좋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또 뒤에서 뭐 해주고 있어요? 미국 대형은행이 러시아 무슨 규제한다고 처음에 막 난리치더니만은 정부가 관계 지속을 요구했다. 왜? 미국 대형은행 JP모건과 그 다음에 시티은행 이런 애들이 러시아 기업과 금융거래 의혹이 있었다. 그래서 보니까 청문회에 참석을 했는데 미국 행정부에서 거래 유지 요구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우리는. 그러면서 핵심 기업들과 거래를 지속해라. 돈을 계속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을 여기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가 주요 은행들의 전략적 가치가 있는 애들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라 이거.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 안에서도 내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돈을 받는 쪽과 돈을 못 받는 쪽이 생길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이 계속 장기화가 될 거고. 자, 그러면 결국 이게 돈이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죠? 돈. 요즘 움직임이 빨라진 게 있죠. 뭐냐? CBDC입니다. 자, CBDC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CBDC는 요즘 기사가 엄청나게 나와요. 보시면 11월 달만 해도 기사가 이만큼 나옵니다. 뉴욕 연방은행, 그 다음에 일본은행, 카카오페이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연준도 있고 많아요. 이게 지금 11월만 이 정도인 거고 엄청 많겠죠. 근데 CBDC가 이렇게 되면 아까 뭐 짬뽕짜오가 CBDC가 되면 참 좋다 그렇지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사회로 가는 길이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어디다 돈을 쓰는지 현금이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 거기 때문에 어디다 돈을 쓰는지 다 안단 말이죠. 그리고 개인마다 개인 지갑을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개인 지갑을 등록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없어지게 되냐면 시중은행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에서는 원래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중은행한테 주면 그 시중은행이 우리한테 이렇게 딱 상품을 통해서 뭐 예탁을 하거나 뭐 적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없어지면요. 만약에 이게 아니 왜냐면 이거 다이렉트로 줄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중앙은행에서 CBDC 형태로 디지털 화폐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뿌릴 수 있잖아요. 우리 지갑에다가 개인 지갑에다가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또 생길 수 있냐면 시중은행이 하던 일이 또 은행이 얘네가 좀 침체가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시중은행을 통해서 예적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 돈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자산시장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자산시장에 돈이 풀리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게 시중은행인데 얘네가 잘 안 되면 자산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될 수가 있냐면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건 돈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간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명목이라고 할 거냐면 결제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을 만들고 바우처 형태를 만들 때 뭐 재난지원금도 카드 같은 거를 만들어서 끌고 쓰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돈이거든요. 만드는데 재료비가 다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어지지 않느냐 얼마나 좋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술 발전의 혁신이라는 걸 언급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추적되고 회수하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선거 때도 봤겠지만 공화당이 빨간 물결을 일으킬 거다라고 봤지만 반반 싸움으로 갔거든요. 미국은 자유주의의 최전선인데도 지원금이나 아니면 복지라던가 이런 쪽에 이제 눈을 떴다라는 거죠. 한번 돈을 받아본 사람들은 아쉬워서 다시 이전으로 돈을 뺏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이념이 점점 퇴색이 되고 그렇다는 건 이제 기본소득의 어젠다로 추후에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가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일을 오래 하려고 하지 않고 노동에 대한 가치가 이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부자들의 돈을 뜯어서 그죠? 부자들의 돈을 뜯어서 세금으로 내서 그 돈을 재분배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명목은 그렇게 보이겠지만 실상은 그로 인해서 뭐가 될 것이다. 1대 99. 부자들은 대부분 뭘 소유하고 있죠?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산들을 보통 자산의 형태로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산의 가격들이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CBDC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단위가 될 거냐면, 이건 소수점, 지금은 이거 뭐 리플은 6자리인가 7자리인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소수점 단위의 돈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소수점 단위의 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1비트코인을 뭐 얘가 1억을 가든 뭐 1000만 원을 가든 아니면은 뭐 10억을 가든 상관이 없죠. 비트코인을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삼성전자가 뭐 200만 원을 가면 우리가 못 샀기 때문에, 한 주를 200만 원이 지불하지 않는 이상 못 샀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한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미 다 쪼개져 있어요. 소수점 단위로. 그래서 내가 0.1 비트코인도 살 수 있고 0.01 비트코인도 살 수 있고 5,000원을 가지고도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제 돈의 단위도 소수점으로 나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자산 하나가 가격이 비트코인을 보면 되는 거예요. 얼마를 오르든 상관이 없다. 그럼 이들은 결국 뭘로 소유할 것이냐? 자산의 형태로 소유할 것이고, 알짜 자산들을 소유한 애들은 돈이 사실 세율을 높이든 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거고, 그 중간에 있던 중상층과 중상층까지도, 그리고 상층의 어느 정도까지는 다 추락을 한다는 거죠.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소득의 기초에서 재산을 형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산을 통해서 재산을 형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소득을 통해서 재산 형성을 하는 사람, 재산 축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자산을 통해서 하는 애들은 자산이 오르면 다 뭐가 오르죠? 월세 오르고, 아니 건물주들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과도한 레버리지를 끼고 하는, 진짜 영끌에서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다 죽는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인고의 시간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인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인고의 시간일 수가 있는데, 정말 이 시간들을 보게 되면, 이 서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당장 좀 더 버티고, 내가 먹을 것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멘탈이 나가더라도 좀 이런 거 보면서 치료하고, 이 대서사, 어쨌든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고, 이 떡밥들을 하나씩 회수해서 딱 눈으로 보다 보면 뭔가 이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 좀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연준 부회장이 CBDC는 실제 발행까지 5년 걸릴 거다. 그러면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공존 가능하다 이러면서 파월 연준 의장도 말했었잖아요. 그러면서 CBDC의 공백, 그러니까 CBDC가 출시되기 전까지의 공백을 뭘로 할 거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현존 금융 시스템을 공존하는 쪽으로 할 건데, 스테이블 코인 중에 뭐만 할 거다 이거예요 지금. BUSD라든지 특히 USDC 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새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테더를 또 죽이면서, 알고리즘에 루나 죽었죠? 루나 죽이고, 그다음 FTX 때문에 테더 두드려 맞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한 점으로 가고 있어요. 뭘로 가고 있다? 금융. 미국의 패권, 달러 패권과 이 금융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 쭉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 시점에 강달러를 이용해서 인프라를 투자하고 했던 거는, 이후에 4차 산업이 본격화됐을 때 인프라를 얘네가 다 잡고 있고 해외의 알짜들을 다 먹고 있으면, 이걸 통해서 미국은 한 번 더 뭐 할 수 있다? 점프! 고도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번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약간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도 별로 없었던 시절에 갑자기 고속도로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사장에 들어눕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돈을 헛돈을 쓰냐 했지만, 그 경부고속도로 하나로 인해서 많은 파급력이 발생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것처럼 설비와 인프라 투자를 지금 미국은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강달러 현상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금리를 올리면서 이 기조를 통해서 해외 알짜들을 먹으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거를 똑같이 코인 시장에 적용을 시키면 코인이 앞으로 엄청 잘 갈 것 같기 때문에 핵심 알짜들을 지금 먹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낮추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본 차트 있죠. 하이먼 민스키.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 구간이다 라고 막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냐면 아직 기관이 제대로 안 들어왔잖아요. 커스터디만 만든 상태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려면 관련 법도 바뀌어야 되고 뭐 ETF 같은 것도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저는 이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이 1차 매도 하락, 그동안에 올랐던 구간들이 이 기간이라고 보고 그 다음은 1차 매도 1차 하락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구간을.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존버하면 괜찮겠네요, 저는 장투니까 괜찮겠네요 하시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니 아까 비트코인 차트 보면 야 요거랑 되게 지금 비슷하던데? 아니 이렇게 올라간 게 코로나빔 이후에 쭉 5월달까지 올라가고 뭐 11월까지 올라간 다음에 쭉 빠지는 게 똑같지 않냐 하실 수 있지만, 이 1차랑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큰 하이먼 민스키 안에 조그마한 하이먼 민스키가 여러 개가 투두두둑 있으면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투를 하는 기간 동안 많은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항상 강조하고, 그리고 현금을 꼭 가지고,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어라. 아예 100%도 안 된다. 현물, 코인 100%도 안 되고 현금 100%도 안 되니까 50%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런 과정에서 조금씩 떨어질 때, 엄청나게 떨어져 사람들 곡소리 내고 죽는다 그럴 때, 그때마다 뭐 5%씩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뭐 많이 보는 구간들 있잖아요. 사람들 뭐 12,000이라든지 10,000달러든지 거기까지 본다 그러면 거기까지 최악의 리밋선 한계선을 정해놓고 한 10% 정도 남겨놔요. 그 밑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10% 남겨놓고 나머지 40%를 가지고 주요 구간마다 5%씩 사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이 다시 한번 도약을 하기 위해 지금 뭐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좀 힘드시더라도 이 순간을 참게 되고 잘 버텨내면 우리는 좋은 수확,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많이 인내를 갖고 힘들 때마다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길었는데요, 이걸 다 볼지도 모르겠어요. 40분이나 되는 시간을 저 찍으면서 이 정도까지 온지는 몰랐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영상들, 그리고 시황 영상들도 또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